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 특강 제12강입니다. 우리 11강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12강에서는 이 30년대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사회운동과 뭐 각종 이제 독립운동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과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분하루드 운동이나 여러 문화운동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요번에 27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운동의 전개와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니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하게 탄압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양상이 약간씩 바뀌어 나가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나 이렇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뭐 노동자들 뭐 노동쟁이 같은 방식의 시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부터 35년까지 이제 노동자 파업이 크게 늘었다. 탄압이 이제 계속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시위, 공장 점거 등이 계속되었다. 농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작쟁이가 급증을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때 조선공산당이 우리 잘 알겠지만 앞에서 이제 일본의 강력한 탄압을 받고 이제 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된 조선공산당을 이제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으로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는 1935년 뭐 38년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 좀 더 강력한 탄압을 하게 됨에 따라서 뭐 거의 이제 쟁의도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뭐 폭력적인 저항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안 일어나게 되고 이제 전시동원 체계가 강화되니까 뭐 공출 반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는 했지만 좀 이제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공출 뭐 자, 미국 공출에 대한 뭐 앞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공출에 대한 내용. 자, 두 번째 줄 한번 적읍시다.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자기의 식량도 없는 자가 불의의 공출을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 쌀, 곡식류조차도 자기 스스로 처분할 수 없게 강제로 싸게 뺏어가는 것을 바로 공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조선 건국동맹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유심히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벌써 일본의 쇠퇴를 예견하고 조선 이제 독립 이후 상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바로 먼저 생각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운형에 대해서 아마 몇 페이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운형 하면 항상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여운형 하면 항상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항상 키워드가 한다면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 예, 이분이 대표적인 중도파 중에 한 분인데요. 예, 이분이 끝까지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진 이 독립운동 계열에 대해서 통합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워낙 덕망이 있어가지고 민족주의 계열 쪽으로도 인맥이 넓고 사회주의 계열 쪽으로도 인맥이 넓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항상 추진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뭘 하든지 간에 좌우합작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좌파 쪽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은 암살을 당하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좌파 쪽에 이제 의심을 받게 되면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알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 갔다 오면서 분위기를 보고 일본이 이제 슬슬 불리하구나. 우리가 해방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1944년에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벌써 우리 해방 1년 전이네요. 예. 자, 여기에는 여기 유심히 봅니다. 좌파 우파의 세력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항상 여운형 선생님 나오면 좌파와 우파가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의 조직을 만들고 농민동맹을 조직하였다. 이 농민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징용 징병 실시 방해, 민심선동 교란, 전쟁문자 수송 방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국외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를 갖기 위해서 북경, 연안, 북만주 지역의 책임자를 파견하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때는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가 중국의 충칭까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도망을 가는 와중에 같이 도망을 갔는데 이 충칭의 임시정부와는 뭐 거의 연락은 안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해방이 되었다. 되겠습니다. 조선 건국동맹 영운형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지고요.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 통합을 추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 바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 바로 앞에서 나온 바로 여운형 선생이 계속 추구하던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분열이 되어 가지고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분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합쳐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뭐 여러가지 뭐 혼란을 겪었다는 것은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한일 애국당을 결성해서 의열투쟁을 실시했다. 의열투쟁이라 한다는 것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무력투쟁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인 암살이라든지 뭐 파괴 이런 식의 이제 투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열투쟁 하면 우리 김원봉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1932년 이봉창과 윤봉규를 이거 있었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국민당으로부터는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과 이제 합작을 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게 되겠죠. 뭐 하지만 일본이 점차 중일 전쟁으로 중국 땅을 먹기 시작하니까 바로 임시정부도 그 중국 정부를 따라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상하이에서 항주 뭐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충칭까지도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예, 중국 내륙으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 내부에서 이제 뭐 만주에는 한국 독립당 이런 당이 있었고요. 난징에 한국혁명당 결성된 다음에 뭐 신한 독립당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원봉 나오죠. 의열단 하면 항상 김원봉 생각 하나만 되겠습니다. 난징에서 한국 대일조선 통일동맹을 출범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당들이 참여하였다. 그 다음에 뭐 이 5개 단체와 미주 지역 단체들 같은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고 기존 정당을 해산하였다. 뭐 민족혁명당은 이제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을 표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임시정부를 이제 잡는 계층이 이제 김구 선생을 비롯한 바로 그쪽 계층인데요. 거기 이제 반대한 이승만 계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이것에 반대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도 이제 내부가 이제 여러 가지 계열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내부에도 이제 뭐 갈등이 많았다는 거고요. 예. 자, 김구 선생은 이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간내 독립운동 세력은 뭐 우파 그룹, 그다음에 김원봉 중심의 좌파 그룹, 우파와 좌파 이렇게 나눠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중일전쟁 후 독립운동 세력 통합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6페이지입니다.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였죠? 예, 김구 선생의 한국국민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뭐 미주 대한민국민의 합쳐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결성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우파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좌파 쪽에서는 김원봉 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약간 여기는 이제 약간 무장투쟁 계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이렇게 강복전선과 민족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통합을 종용하게 되고 이에 이제 김구와 김원봉이 이제 통합을 논의하지만 내부 반발로 이제 좌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광복전선, 뭐 소위 말해서 우파 쪽은 임시정부를 구심점으로 삼아 계속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이제 민족전선 바로 좌파 계열에서는 통합이 잘 안 돼서 이제 조선의용대 뭐 바로 좌파의 대표적인 이제 무력단체인데 여기가 실제로 뭐 일본과 전쟁보다는 오히려 선전활동 바로 사상적인 내용에 주력하니까 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바로 중국 공산당들도 이제 일본과의 교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바로 중국 공산당과 이제 합류해서 같이 싸우자는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요구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맞죠? 조선의 용대 하국지대로 이제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래서 충칭에 남아있는 본부하고 연락을 취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 쭉 좌파 우파 세력 간의 일의 중심만 여러분이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체제 개편과 건국강령 제정입니다. 임시정부 체제 개편하였다. 자, 1940년에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충칭정부인데요. 바로 한국 광복군을 드디어 창설하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우리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게 1919년부터인데 그 19년 이후에도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졌죠. 예, 상하이에 만들어졌고 이때까지 이제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바로 간도 연해주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연락은 됐습니다. 바로 저기 간도 지방에 있던 바로 서로군정서군이라든지 북로군정서군과 이렇게 연락은 다 있었지만 임시정부의 산하였다거나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대등한 관계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군대가 없다가 1940년도에 이제 드디어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중칭에 이 내용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계속 처음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우리 스스로의 부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중국 땅에 망명했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예. 당연히 자기 나라 안에 딴 나라가 이렇게 땅을 빌려서 정부랑 이름 붙이고 쓰고 있으면서 군대까지 키우겠다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40년도에 이르면 이제 전쟁이 중일전쟁 심화되고 충칭까지 이제 도망간 단계니까 당연히 중국 국민당 정부도 그런 걸 따질 시기가 아니었죠. 다급하니까 예 바로 한국 광복군 창설하는 데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최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개편해서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만들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봤겠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좌우 합작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 선생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임시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대우가 달라지게 되니까 임시정부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파 좌파 진영이 임시정부 참여하는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다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좌파 쪽에 군사력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에 드디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임시의정은 의원으로서 중간 좌파 인사들도 같이 선출하였고요. 예, 바로 우파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독립당과 좌파의 단체 민족혁명당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뭔가 단일화를 좀 이루게 되겠죠. 네, 단일화를 이뤘다. 그래서 중도파인 이제 김규식이 민족혁명당 김규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바로 김원봉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원봉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좌우통합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경우 이제 독립전쟁이 준비가 되어서 말리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이제 드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삼균주의 이론 틀을 삼아가지고 의회주의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 건설이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 헌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주요 내용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6조가 나와 있는데요. 예.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을 할 것이다. 바로 항상 우리 이때 당시 산업의 근본은 농업이었는데 바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토지 소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소장농 체제라든지 이렇게 대지주의 수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토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무상몰수 한 다음에 국유로 하고 이제 농민들에게 이렇게 불어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조를 보면 독립선언은 바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한다. 사회계급을 없앤다. 바로 민주국가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6조에 보면 당연히 민주국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 유사한 형태의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군들 해외에서 무장 독립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때 30년대 이후 내용들은 무장투쟁 계열에서도 바로 이 우파 계열과 좌파 계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뭐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는데요. 전투들을 각 계열에 맞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 초반 이제 다시 시대를 약간 거슬러 가서요. 30년대 초반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렇죠?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 세력은 바로 중국인 부대와 함께 연합해서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예,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되는데 바로 대표적인 우파 계열의 뭐 바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예, 주라고 첨합니다. 바로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예, 지도에서 한번 위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예, 이쪽 북쪽 있죠? 예, 이쪽 북쪽 그리고 이 아래쪽에 대전자령은 여기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북간도 지역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도 이렇게 전투를 하였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좌파 계열이라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서간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이용군과 함께 흥경선 전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예, 위치들을 한번 봐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근데 점점 일본군이 이제 점차 중국 본토로 이제 진격하면서 그만큼 우리 활약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청천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독립군 양성 요청을 받은 후 군대를 해산하고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 저쪽 중국 본토 쪽으로 넘어갔고요. 예,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던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결국은 이제 전사한 뒤에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뭐 분열되다가 이제 우리 앞에서 봤겠지만 이제 한국 광복군이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로서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게 1940년도가 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직속 군대 창설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지만 바로 중국 정부의 허가가 계속 안 떨어져서 중일전쟁 발발하고 나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 충칭에 정착한 후에 중국 정부의 군대 창설 승인을 받은 이듬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해서 1940년도에 드디어 창설하게 됩니다. 바로 유일한 임시정부 직할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들을 한번 보죠. 네. 당시 총사령관 앞에서 봤겠지만 바로 한국 앞에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봤죠.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예, 한국 독립군에서 봤습니다. 한국 독립군 활약을 하던 바로 지청천 장군이 이 맞죠?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왔고요. 참모장은 이범석 장군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병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중국의 지원이 많지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 선전포고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 나라 전쟁하겠다 하는 일종의 전쟁에도 뭔가 이렇게 예의라든지 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전포고가 되겠습니다. 선전포고를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일본에 대한 뭐 특별한 영향력은 없었을 겁니다. 맞죠? 우리 뭐 정부가 군대가 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고 바로 이때 이제 중국 정부가 광복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도 이제 40년대 초 되면 이제 다급해지죠. 이제 점점 많이 도망갔으니까 일본군을 이제 같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근데 이제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 구개항해서 약간 우리 군대에 별로 불리한 조항들 뭐 시키는 대로 중국 정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결국은 불리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김원봉의 조선이용대 일부 병력이 이제 해산하여 광복군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강력한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영국군의 협조 요청으로 미얀마 인도전선의 일부 대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전투요원으로 파견을 했다기보다는요.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여 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 일본군 포로의 신문,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였습니다. 뭐 이후 이제 일본군이 점차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일본군에 강제로 징용돼서 끌려갔던 우리 한림 병사들이 일본군에서 이제 탈출해서 한국 왕복군에 점점 합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44년도에 우리가 중국과 교섭해서 그렇죠. 이 불리한 우리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제 폐기하고 군대 통수권을 이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군 OSS, 오늘날로 치면 미 육군 전략차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그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유명한 바로 CIA, 바로 미국 중앙정보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군 OSS 첩보 뭐 이렇게 간첩을 내보내고 이래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인데요. 여기하고 임시정부가 협의해가지고 50여 명의 대원을 이제 첩보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인의 의도는 바로 이 한반도로 진격하기 이전에 이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반도로 군대를 보내기 이전에 사전에 여기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한 요원들을 이제 뭐 뽑은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한반도 진공 작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바로 거의 훈련이 다 되고 이제 실제 하려고 했으나 한 달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안타깝게 되어버렸죠.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항복을 듣고서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워했지만 뭐 기뻐했지만 이걸 오히려 슬퍼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김구 선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구 선생의 미래에 대한 식견을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사료 탐구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복, 외적이 항복하려 한다. 깊은 소식이라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일이었다. 맞죠? 우리가 실제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예, 우리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미국 잠수함에 태워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종 작전을 하려고 했으나 이런 것도 다 못해보고 이제 외적이 항복했다. 바로 김구의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가 뭔가 일본과의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한 실적이 있어야 우리도 이제 미군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전쟁을 한 바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뭔가 이제 이런 실적이 없게 해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연합국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그냥 해방된 영토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 스스로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당연히 이제 이 식민지를 해방시킨 연합국들에 의해서 이제 자지우지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훗날 이제 다른 미국과 소련의 이제 뭐 사이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서 바로 남북 분단에까지 이르고 이게 이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참혹한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되는 이런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미래까지도 아마 거의 예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뭐 광복이었다기보다는 뭐 불행한 광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 지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가 가지고요. 예. 바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이 독립군들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 바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무장투쟁 단체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의 한인 근거지에는 수십여 명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집결하였다. 바로 중국 공산당 무력항쟁과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1년 독자적으로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이제 결성을 하였고요. 바로 이게 이제 1942년에 조선 독립동맹으로 개편하고 김두봉이 이제 주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임시정부에 맞설 만한 이런 단체를 조직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바로 조선민주공화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보통선거, 국민기본권 확보, 남녀평등,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 분배 등을 내세웠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가보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재편되었고요. 이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대일항전에 이제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조선광복회가 결성되었고, 조선광복회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였고요. 예. 중국 공산당이 이제 한인과 중국인의
연합조직인 동북인민혁명군을 만들고 이게 동북항일연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의 연해주로 이제 이동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일본에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겠죠. 네.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기에는 좀 까다로우니까 조선이용군과 동북항일연군 바로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이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3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가번 보시면, 예, 바로 미군 OSS의 훈련을 받은 우리 한반도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는 바로 50명의 이 특수부대 요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은 바로 임시정부에 대해서 바로, 예, 이 좌파 우파가 결합해서 일본의 패망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결을 해야 되겠다. 단결이 필요하다. 바로 이걸 임시정부 중심으로 단결을 하자고 바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30년대 이후 우리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압제에 맞서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들 그리고 임시정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으로 나눠져서 이제 부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앞에 나왔던 그 그림 있죠? 네, 그 그림이 있는 거기 지청천 장군, 양세봉 장군의 그 전투라든지 이런 점들도 앞에 우리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부터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12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